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 감소와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서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됩니다. 기대와 혼돈의 7월을 우려하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현재 1.5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 초기와 비교를 해서요. 확진 환자 수 감소세가 확연한 데다가 이 백신 접종도 원활했기 때문인데요. 한 달 만에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이 문을 열었고 밤 10시까지이던 다중이용시설과 그리고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나흘 뒤인 목요일 1일부터는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시행이 되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환자 수를 기준으로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는데요. 10명 안팎 그리고 지금 한 자릿수까지 내려간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1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7월 1일부터는 이른바 마스크 안 쓰는 노마스크도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2차 접종 그리고 한 번 접종으로 접종이 마무리된 이 453만 명가량은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만 노마스크가 가능을 하고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다려왔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라서 아주 반갑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려되는 지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야외 활동이 늘면서 이동량이 느는 데이터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또 방학과 휴가가 시작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증명서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노마스크였을 경우에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사적 모임 제한 기준 인원을 넘어도 이거를 제재하기 어려운 점 등이 짚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요. 어쨌든 간 백신 접종이 고령층 위주로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유행기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요. 모임 제한을 없애는 게 아니라 8인 이상, 6인 이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행 기간을 두는 곳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시도 휴일 상황을 지켜본 뒤에 주초인 29일에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요. 방역 수칙을 완화해주는 대신에 개인의 책임에 무게를 높이는 방향입니다. 아직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연령층, 특히 수능을 앞둔 고3들의 접종이 남아있는 만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는 지금처럼 긴장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네. 개인 방역 수칙 여전히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 수성을이 지역구인 홍준표 의원이 1년 3개월 만에 친정격인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이 인물 없다던 보수 야권의 고민, 언제적 알턴 소린가 싶을 정도로 지금 대선 주자가 풍년인데요. 홍 의원의 복당이 야권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권, 대선 주자 구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고요. 홍준표 의원 복당안을 반대 없이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 탈당을 하고 당선된 4명 중에서 윤상현 의원을 뺀 3명이 복당을 했고 의석은 103석이 됐습니다. 홍 의원은요. 지난해 총선에서 2번의 공천 배제 끝에 반발을 해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대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앙숙 관계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일 때는요. 복당계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7 재보궐선거가 지나고 김종인 체제가 끝나면서 복당계도 내고 복당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 25년을 보수당에 몸담은 거물급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당도 복당이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더 관심이 있죠? 네, 다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관심을 받는 거는 같은 검찰 출신이자 보수 야권의 현재 대선 주자 1순위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경쟁 아닌 경쟁 아니겠습니까? 이 복당 의결 전날에도요. 홍 의원은 SNS를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X파일을 두고 불법 사찰이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 검찰 업무 특성상 늘 사찰을 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비판
비판을 했고요. 이 정면 돌파를 해서 본인과 가족의 의혹을 검증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말을 많이 했는데요. SNS를 통해서 한국 정치사에서 펑하고 나타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둘밖에 없다.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 모든 것이 정상화된 지금은 펑하고 나타난 사람은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신을 하는 것보다 배신을 당하는 것이 훨씬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글들을 계속 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요, 홍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아마추어 같은 반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야권에서는 이 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야권이 분열된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홍카콜라라고 불리잖아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홍 의원의 행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네. 근데 당내 구도, 그다음에 예전과는 당의 색깔, 그 지지도나 이미지를 변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홍 의원이 다시 복당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득실 계산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탄핵 이후에 19대 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기도 했었고 이후에 당 대표를 하면서 탄핵에 찬성하고 탈당했던 사람들을 제외한 이른바 이 잔류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성 이미지가 강하고 지금도 대구가 지역구잖아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의 지지세가 아주 두텁습니다. 이 홍 의원이 당내 대권 주자로 등판하면서 이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열성 당원층이 결집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 의원이 이제 이렇게 복당을 하면서 당 밖에 있는 다른 주자들도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게 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요. 반대로 홍 의원 특유의 강성 이미지 때문에 중도 성향의 유권자나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에 다시 거리를 둘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를 통해서요 국민의힘이 이 합리적 보수, 혁신 이미지를 쌓으면서 지지율을 지금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강성 이미지의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한 정치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엿새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가 쿠팡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데요. 편한 소비와 빠른 배송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지난 17일에 난 불이요. 129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연 면적이 축구장 15개 넓이인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화재 진화와 인명수색 과정에서 경기도 광주소방서 소속 이 119 구조팀장님이 안타깝게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도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확한 원인, 그다음에 피해 규모 등은 조사 중이니까요. 네. 이것은 밝혀지겠지만 그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죠. 너무 많은 문제가 지적이 돼서 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좀 짚어보면요. 화재 초기 대응과 시설 등 이 쿠팡 기업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지하 2층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이 불꽃이 튀는 장면을 확인을 했는데요. 지하 2층은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이 진열대 선반으로는 선풍기와 연결된 전선들이 여러 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많이 쌓은 구조에다 가요 스프링클러가 늦게 작동을 하면서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최초 목격자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 불꽃이 보인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곧바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 이런 증언과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안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가 없어서요. 이번 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사고가 나도 제때 대처하기 힘들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이번 화재만이 아니라 배송기사, 과로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된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별다른 시정 조치 내는 게 안 보여서 그런지 소비자들이 떠나고 있다면서요? 예, 화재 이후인 지난 19일 하루에만요. 이 쿠팡 탈퇴라는 해시태그를 단 글이 17만 건 이상 올랐습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알려지면서요. 소비자들은 쿠팡을 탈퇴하고 쿠팡 불매 운동을 한다. 이런 선언을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네.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건 비단 쿠팡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위험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쿠팡 외에도요, 뭐 당일 배송, 오늘 도착, 새벽 배송 같은 이른바 이 빠른 배송을 내세우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물류센터, 물류 인프라인데요. 지난해 신규 등록된 물류센터가 732곳입니다. 전국에. 이것은 이전 3년 동안 연평균 신규 등록 수보다 2.4배 많은 수치인데요. 이 물류센터들이 몸집을 불리면서 이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이 돼 버렸지만 이 방제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축법상 실내 공간 1,0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획을 편성을 해서 이 방화 셔터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는 이런 내부 구조상 물류센터는 내부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로 보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요. 층고가 높고 여러 층으로 물건을 쌓으면서 이 구조가 복잡을 하기 때문에 화재에도 취약하고 진화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요즘에 많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류센터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모시기 경쟁을 하면서 지자체들 그리고 규제나 감시를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물류센터나 물류업체들에게 법안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데 좀 감시가 느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편한 쇼핑 그리고 빠른 배송도 좋지만요. 이제는 그 과정도 조금 생각해 볼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외연 확장에만 신경을 쓰면서 이 노동력을 갈아 넣는 이 성장만을 쫓던 1970년대, 80년대가 아니라요. 지금은 2021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 터지자마자 재빨리 자리 내놓았죠. 예. 쿠팡 회장. 네. 반면에 마지막까지 대원들 내보내고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다가 돌아가신 119 구조대장 네. 김동식 대장 참 안타깝습니다.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낙동강 본류 중심의 대구 취수원이 구미공단 상류 해평 지역으로 다변화합니다. 이 대구의 수건 사업은 해결됐다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1991년에 페놀 사건 그리고 1사 다이옥산 과불화 화합물 논란까지 이 수질 사고와 먹는 물 안전에 대한 우려로 대구는요 오래전부터 취수원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환경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따르면요 대구는 하루 취수량이 80만 톤가량 되는데 이 중에 58만 톤을 지금 낙동강 본류에서 취수를 하는데 이 중에 30만 톤을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낙동강 하류 지역도 취수원이 다변화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낙동강 본류에 있는 취수장에서 하는 취수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새 취수원이 될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반발이 좀 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보호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심의 의결이 됐다고 해도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미시와 지역 시민단체들은요. 낙동강 통합물 관리 방안에 이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섣불리 이전을 추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불러온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단체들은요. 취수원 다변화만 있을 뿐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안이 없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보호 해체, 재자연화 등 본류 수질은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이 크고요. 낙동강 하류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요, 농업 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의결 전부터 많이 반발을 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환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환경부는요, 일단 새로운 취수원이 되는 지역이 우려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같은 이 새로운 규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취수원 이전으로 어쨌든 혜택을 보게 되는 대구와 부산에서는요 물 이용 부담금을 내서 새 취수원 지역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변화를 했지만 어쨌든 간 본류에서도 계속 취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인 주요 지점의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를 위해서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먹는 물 안전, 낙동강 수질 개선은 모두가 공통 과제로 보고 있지만요. 지역에 따라서 단체에 따라서 그 방법은 다릅니다.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지만 갈등과 반발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는 지역 주민과 설명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 정책 수용성을 높이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 이행 단계가 원활할지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추는
단추는 채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채우는 것은 이제 갈등 관리 역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